다음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박사요. 네, 김 박사, 홍 박사, 고 박사. 가운데가 홍 박사님이 네. 독수리 용제 아니야. 아닌가? 근데 남 박사가 네. 마루치 아라치나 로봇태권브이 둘 중에 마루치 아라치 박사가 나오나요? 마루치 아라치는 진짜 아무도 얘기 저는 못한다. 저 굉장히 제가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1번, 3번 박사님은 정확하게 뭔지 알겠습니다. 뭘까요? 느낌이 1번 박사님은 확실한 게 태권브이 박사님이고요. 아, 태권브이. 3번은 그림이 아톰 그림이에요. 아톰이다. 맞아요. 그 만화책 일본 만화책이에요, 고 박사가. 네, 홍 맞아요. 박사는 그쪽 홍 박사는 옛날 일본 만화나 아니면 우리나라 만화. 저 박사님, 홍 박사님은 누구시지? 내가 연락이 따로 안 돼가지고 저 박사님은. 아, 다른 분이 연락 되시고요. 예, 유민상 씨 코미디 박사거든요. 어머. 코미디 박사. 강유미 씨 척척 네. 박사. 그럼요. 근데 다 옛날만 하긴 하네. 어쨌든 지금 공통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주제는 뭘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하게 될까요? 만화 시장이 요즘 커지고 있거든요. 만화. 웹툰 시장 장난 아니죠 요즘. 글로벌로 커지는 대한민국의 웹툰. 박사, 슈 박사. 나왔어. 아, 역시. 나왔어. 아니 근데 네. 저기 모니터에 지금 로보트가 있잖아요. 아, 역시 유나 씨. 네. 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로봇 로봇 자, 히어로. 그래서 로봇이 아닐까요 오늘? 약간 공상과학 그런 만화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나왔네. 네, 아, 그러네. 역시 유나 씨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데뷔 17주년이 아니십니다. 역시. 역시. 그럼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실 정답 알려주실 쌤 함께 불러볼까요? 네. 자, 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안녕하세요. 영광이에요. 쌤이요. 안녕하세요. 쌤 맞으신가요? 이렇게 젊으시죠? 제자가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김경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로봇. 자, 그러면 어쨌든 공 박사님이신 건가요? 네, 저는 현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를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영광입니다. 카이스트를 다니는 사람은. 대단하네. 아무튼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자, 일단 이 문제 정답이 뭡니까? 근데 저 문제 제 생각에 저희 남자분들은 한눈에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네. 답이 어디까지 나왔죠? 마루치 아라치까지 나왔습니다. 마루치 아라치. 김 박사 태권브이, 고 박사는 저거 아톰 뭐 이런 거 종류. 네, 우주소년 아톰을 만든 고 박사님이시고요. 맞죠? 오, 저렇게 그다음에 젊었어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든 김 박사님. 그렇죠. 그리고 메칸더 부이를 만든 홍 박사님. 메칸더. 저 세 분 다 사실 뭔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런 악당들을 물리치고자 막 엄청난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영웅들이셨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렇게 오늘 로봇들이 쫙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쌤께서는 느낌이 뭔가 엄청난 로봇을 그럼 만드셨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저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있는 거. 아이언맨. 아이언맨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로봇은 차차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일단 일반적인 로봇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로봇 하면 뭔가 미래적인 거, 아직은 현실에서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하기 어려운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뭐 상상 속의 판타지 같은 그런 개념이었죠, 로봇이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로봇은 드디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로봇의 현재하고 미래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로봇하고 서로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하고 컴퓨터 속에 있는 디지털 세상을 양방향으로 이어주는 어떤 유일한 도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야 이거 로봇 아니야?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로봇 청소기가 있을 거고 그렇죠. 집집마다 정말 많아졌고 그 요새 자판기에서 바텐더처럼 막 만들어주는 로봇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거 봤어요. 그 사장님이 나오니까 뒤에 강아지, 로봇 강아지가 구르면서 따라오더라고. 비서라고 얘가. 근데 강아지면 이렇게 와야지 부르면서 와요. 망가진 거 아니에요? 다리 만들기가 어려웠나 봐요. 구르면서 오더라고요. 그것도 기능이구나. 저는 최근에 그런 거 봤어요. 그거 먹는 거 음식 배달해주는 로봇. PC방이나 이런 데서 음식 실어놔놓고 딱 그 테이블 자기까지 와요. 자리까지. 그러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하면 이거 갖고 뭐 받았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 자기 자리.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런 것도 로봇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뭐야? 그쵸? 로봇이야 이거 뭐야? 로봇 맞나요? 이런 거 다 저희가 이야기. 다 로봇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벌써 로봇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로봇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로봇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먼저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은 크게 서비스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 저거죠. 서비스 로봇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로봇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분들이 어떤 의료 활동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로봇 시스템, 서비스 로봇이겠죠. 그리고 집에서 빨래 이렇게 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주는 로봇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돌봄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노령자분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명만 드려서는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탐사 로봇입니다. 뭐 물속이나 아니면 뭐 산속이나 여러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을 직접 저 로봇을 이용해서 탐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아예 우주를 가서 네,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로봇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죠. 화성 탐사 이런 로봇들 우리 배웠었죠.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은 국방 로봇이에요. 와, 네, 그래서 사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사실 사람이 직접 막 싸우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 현장에 들어가는 전투형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투 현장을 지원하는 전력을 지원하는 로봇도 있고 저렇게 다양한 또 국방 로봇이 전문적인 서비스 로봇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관절이 엄청 잘 움직이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이에요. 지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 이후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보면은 저렇게 위험한 환경에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저런 로봇 장비를 이용해서 화재 현장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재난 현장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이것도 뭐야? 종류가 엄청 이 영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2015년에 미국에서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하는 데서 그때 소개가 됐던 여러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은 파이프 안에 굉장히 균열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저 파이프에서 균열이 일어나면 거기서 뭐 기름도 새고 물도 새고 공기도 새고 다 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탐사를 하기 위한 뱀을 닮은 로봇을 저 파이프 안에 넣는 그런 장면을 보시고 있고요. 이제는 개인 서비스 로봇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로봇은 청소도 하고 세탁기 안에다가 이 빨래를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음하신 분 느낌. 저거 얼마인가요? 야, 저거 집에 사겠다. 못 들어오시는 분. 나한테 필요한 건데 저거. 귀찮을 때 밥 먹고 그냥 누가 나 침대에다 갖다 놔줬으면 이럴 때 있거든. 뭐 민상 씨께서 저렇게 예. 긴장을 하실 각오가 되어 있다면 뭐 적극 왜요? 추천드립니다. 로봇이 힘이 좀 부족한가요? 팔이 좀 떨렸나요? 네. 로봇이 아유 못해 먹겠네. 제가 보기에는 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제가 보기에는 약간 팔에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직 좀 부족하네. 아니 저 지금 보여주신 거 근데 그 누구 병 간호하는 로봇인 거죠? 네, 네. 내시경 같은 거 받을 때 정신 없는데 들어갔고 이 옆으로 옮기고 해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렇게 유소년 부양비보다 이제 노년 부양비가 더 앞지르
줄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세대를 기르는 비용보다 노인분들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 월등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의 상용화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네, 지금 서비스 로봇의 시장 규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2년 후에는 무려 2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에 지금 새로 지은 신사옥, 멋진 신사옥이죠. 저길 보시면 한 100대 정도 되는 로봇이 뭐 커피 주문, 우편물 배달, 택배 배달, 청소, 방역, 잡무 보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일을 로봇이 이미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많아지다 보니까 로봇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로봇을 위한 전용 통로도 생기고 여기는 로봇을 위한 공간이니까 오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벌써 자리 뺏기는 건가요? 로봇들이 지배한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로봇 프라이버시가 있나요? 전용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물에 들어가면 로봇가 어딜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인간은 나가라. 인간이 어디?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이 사람을 식별하고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어서 로봇을 약간 배려하는 입장이죠. 아마 조금 더 로봇의 기술이 올라가면 이제 전용 공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배달 로봇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물이나 수건 같은 서비스를 하는 로봇이 있는 호텔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서울의 어떤 아파트를 보면 음식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음식이 아파트 정문으로 배달이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로봇이 픽업을 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혼자 이제 엘리베이터에 층수를 눌러서 주문을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문을 열면 이제 로봇이 이렇게 음식을 우와.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실제로 우와. 이미 존재합니다. 서울에 있나요? 서울에 있습니다. 야, 골로 가야겠네. 어디야? 네. 이야. 못 갈 걸. 그러겠네요. 이게 뭐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가겠죠?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로봇가 정말 많이 침투해 있고 정말 좋은 점도 많은데 가끔씩 이제 저는 유명 셰프가 사람 셰프가 와서 음식을 좀 맛있으세요. 서비스로 와인 한 잔 쏠게요. 뭐 이런 정. 좀 그런 거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게? 사실 지금 유미 씨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선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사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개인 서비스용 로봇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만들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그 주인공입니다. 드디어. 궁금해. 드디어. 야, 여러분. 진짜 멋있어. 우와. 이야, 진짜 아이언맨이다. 이야. 너무 멋있다. 네. 지금 영상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지금 저희가 지금 벌써부터 막 감동이고 흥미진진한데 저희가 스튜디오에 그 웨어러블 로봇을 가지고 왔거든요. 언제 나타났지? 제가 기왕 갖고 나왔으니까 네. 로봇의 특징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딱 봐도 뭔가 비슷한 로봇이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뭔가 비슷한 로봇이요? 네. 저는 왜 보면 자꾸 안마의자가 떠오르죠? 이거 안마 기능 있습니까? 몸치기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안마의자, 제가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안마의자는 처음 듣습니다. 저는 이거 많이 봐서 이거 뭐 게임 좋아하니까 그런 데도 많이 나오고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보면은 탐 크루즈가 나오는데 네. 그 위아래 다 붙어 있어 거기서 엑소슈트라고 해갖고 우 하고 날아다니는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런 정확히 형태의 못 봤어. 로봇은
골격이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 골격, 이제 엑소스켈레톤 로봇이라고 불려서 엑소 로봇이라고 불립니다. 영화 많이 봤다니까. 예. 민성아빠 장난 아니다. 아이, 로봇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하반신 완전 마비 장애인분들을 다시 휠체어에서 해방시켜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계단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사도 오르고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보면 원리상 이 워컨슈트는 사실 로봇이에요. 말 그대로 로봇이고 그냥 다리가 2개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 지금 국기가 있거든요. 네. 코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 로봇으로 올림픽까지 참여를 하셨대요. 저 대회는 일명 사이보그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사이베슬론 대회입니다. 올림픽처럼 이제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 사이베슬론 안에는 한 6개 정도의 종목이 있고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분들이 로봇을 입고 앉았다 섰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통로를 징검다리를 건너는 저런 미션, 그다음에 그 경사로를 올라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그다음에 경사로를 내려오는 그런 미션,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미션을 통과를 하면서 로봇을 입고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걸 묻는 대회가 바로 사이베슬론 대회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작년 제2회 사이베슬론 대회에서는 김병욱 선수와 이주연 선수가 출전을 해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근데 정말 하반신이 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저걸 딱 입고 걷는 순간에 그 느낌이 어떨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상상이 안 되죠. 제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염두에 많이 둔 거는 입고 가만히 서 있기에 굉장히 편한 로봇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만히 서 있는 게 편한 로봇이 되니까 훨씬 더 빨라졌어요. 네, 훨씬 균형도 잘 잡히고 시속 3.2km의 속도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반 사람 걷는. 보통 성인이 한 시속 2에서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비슷하네. 비장애인 네.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도 로봇을 입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 완전 그런 신기하다. 좀 걱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위에 있으니까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요? 무게중심.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사실 이 로봇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로봇의 안에는 한 20번 정도만 걸으면 이제 이 착용한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걸음이 뭘까를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뇌도 신기하다, 갖추고 신기하다.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 혹시 한번 저도 좀 이거 착용해서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근돈 근데 네. 원 사이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프리 다 사이즈가 다르시잖아요. 예. 네, 특히 다르시잖아요. 그죠? 프리 사이즈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아쉽다. 옷도 다른데 네. 로봇을 입는데 로봇이 얼마나 몸에 잘 맞아야 되겠습니까? 맞춤을 해야 되는구나. 쌤이 한 다리만 끼면 안 될까요? 한 다리도 안 들어가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안 따로 되겠네. 맞춤 제작을 하셔야 된대요. 네. 아, 대신에 제가 오늘 착용하실 수 있는 다른 로봇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오. 재활 치료를 위한 로봇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보행 장애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항상 보행 장애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장 가까운 분으로 하시죠. 형님? 가장 재활에 금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활이 실제로도 필요하신 그쵸, 예, 예. 도가니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시죠.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사실 별로 입어보고 싶진 않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된다니까. 네, 그러면 저희 종혁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이정혁 배우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럼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뒤로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이언 종혁. I am 로보카. 우와, 로봇카. 와. 우와. 우와. 좀 빨리 걸어봐도 되나 이거? 뭐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바닥에 이게 쿵쿵 하는 게 우와. 힘이 느껴져요. 우와, 아유, 형님 걸으셨어요. 아유, 형님. 내가 걷다니. 아유, 형님. 우와, 형님이 이제 이렇게 걸으셨어. 와, 뒤에 뭐가 막 있다. 이렇게 모니터가. 저 뒤에는 이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건 재활용이니까. 이게 지금 힘도 많이 세진 건가요? 근력 같은 게? 네, 그래서 지금 종혁 씨가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짝만 움직여주면 로봇이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제 힘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럼 걷는 게 형님 편해요, 진짜. 확실히. 지금 그냥 다리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해도 들려요. 아, 형이 걸으려고 걷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렇게만 하면. 오. 이 로봇은 사실 환자분들의 형님 근데 약간. 저기요. 한번 지금 산보 중이십니다. 산보. 산책 중이십니다. 아니 재미가 들리시면 어떡해요. 일들 보세요, 일들 보세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쌤이 얘기를 해요? 아 일들 보셔. 괜찮아. 일들 봐. 한번 걸어봐요, 걸어보세요. 약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카메라 쪽으로 좀 해주세요. 카메라 쪽으로. 이게 좀 자연스럽게 걷고 싶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왼쪽 로봇은 좀 고장났네요. 일단 돌아오시고. 야, 좀 되게 몸이 어색해지셨어요? 가볍네요. 저거 하다가 하니까. 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아이고, 회춘하셨네. 아, 재활이네. 확실하네. 그러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좋은 기분 좋아요. 딱 아, 내가 진짜 로봇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 잠깐인데 로봇.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막 약간. 나 진짜 이러면 이거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 약간 철학적인 고민이 좀 드셨구나. 네, 약간 짧은 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번 또 입어보셨는데 한번 보시기에 이 워컨슈트하고 방금 보신 엔젤 렉스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거 아니었어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걸로 달라. 그래요? 네, 다른 겁니다. 와. 사실 로봇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로봇을 탄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 그런 느낌. 마치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그래서 난 로봇을 타고 걷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방금 보신 저 엔젤 렉스는 약간의 근력이 남은 그 환자분들의 재활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대로 움직이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입으면 아까 잘 걸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잘 걸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건가요? 원리가 뭐예요? 사실 그 어떤 질환이 없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입는 게 가장 편하죠. 그쵸? 사실 몸에 뭐라도 붙이면 그게 다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의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근력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뇌에서 들어가는 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딱 로봇으로 보완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하네요, 진짜. 쌤, 그럼 웨어러블 로봇은 장애인만을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웨어러블 로봇은 사실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사에서 산업용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한 그런 로봇을 개발한 게 시초가 돼서 이후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이 됐고요. 사실 2000년도에 국방용, 그러니까 군사용 웨어러블 로봇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군사용이나 산업용 아니면 오늘 보여드린 뭐 이런 의료용 이런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웨어러블 로봇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 개인들에게 하는 서비스를 위한 로봇을 봤다면 이제는 인간을 대신해서 작업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렇죠.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단순 노동이 점점 줄어드네요. 얘네들도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뭔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계는 다 로봇입니다. 오, 제법 손같이 생겼네.
대부분 로봇 8인 것 같아요. 산업 로봇들은. 아무래도 뭔가를 집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게 많이 반복되는 작업이라서 그런 로봇 팔이 위주로 돼 있죠. 산업용 로봇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그 불꽃 튀기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로봇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처럼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됐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사실 굉장히 기술 발전의 역사가 긴데요. 그만큼 시장이 크고 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잘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람하고 협업하기 위한 협업 로봇이 있고요. 이 로봇은 사람 바로 옆에서 그냥 사람한테 계속 보조를 하는 로봇입니다. 뭐 조립하다가 뭐 줘 이러면 딱 주고 하는 그런 협업 로봇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접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립하는 로봇, 뭔가를 가지고 와서 싹 올려서 뭐 볼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 세 가지 형태가 아주 뭐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인데, 사실 각 공장의 라인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산업용 로봇은 특화돼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산업용 로봇의 시장의 규모를 보면 그 우리 돈 기준으로 55조 한 7천억 원 정도의 시장을 이미 형성을 하고, 2024년을 보면 약 86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이 시장이 됩니다. 또 굉장히 꾸준하게 발전하고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개인 서비스 때 한 13조에서 30조로 2년 뒤에 늘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산업용이 훨씬 더 규모가 크긴 하네요. 아무래도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뭐 물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분들을 위한 로봇은 아주 뚜렷하죠. 로봇을 이용해서 걷고 싶다, 로봇을 이용해서 재활을 하고 싶다라고 굉장히 뚜렷하지만, 사실 다른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내가 로봇으로 서비스를 받을까 아니면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을까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산업용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투입을 했을 때 가지고 오는 이득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산업용 로봇은 사실 협동 로봇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가 아니라 뭐 직접적인 상호작용도 하고 사람이 조립하면 옆에서 같이 따라서 조립하는 그런 협동 로봇이 지금 산업용 로봇의 아주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쯤 되면 오히려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대부분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로봇이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통조림 참치, 캔 참치 만들 때 네. 생선가시 바르는 거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건 사람이 하고 포장이나 이런 건데 가시는 일일이 사람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사실 아직은 사람이 잘하는 영역하고 로봇이 잘하는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최근에 로봇들을 보면 자동화에 쓰이는 게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자동화가 많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을 로봇이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동화가 돼 있는 공장 하면 떠오르는 상품이 뭔가요? 자동화, 완전 자동화되는 상품. 기본적으로 일단 자동차. 자동차가 먼저 떠오르시죠. 네. 네. 자동차의 최근 트렌드는 뭐죠? 전기차. 전기차죠. 그렇죠. 메르세데스 벤츠는 2030년 이후에는 지금 그렇게 잘 만들고 있는 뭐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 이런 거 안 만들고 그냥 전기차만 100% 만들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바로야. 근데 사실은 그 전기차의 특성상 자동화가 좀 더 쉽고, 그래서 이런 생산 인력,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일부 실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전기차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빠지지 않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분인가요? 그분. 네. 도지 아버지. 저희 지금 거의 제 7의 멤버 같은 분이시거든요. 가끔 모시고 싶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계세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네. 그 테슬라를 운영할 때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하나 발표했죠.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 때 생산직을 하나도 쓰지 않고 100% 로봇만으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힙니다.
말 많았겠는데 그러면? 사람을 안 쓰겠다고요? 오, 사람들이 싫어했을라나 어떻게 돼? 그게 좋아했...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오, 대단하네.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떤 로봇을 이용해서 100% 자동화에 시도를 했을까요? 이야. 와, 진짜 다 로봇이네요. 보이시는 저 빨간색 로봇들이 다 독일에서 만든 쿠카 로봇입니다. 아, 저게. 우와. 이야. 와 진짜. 와 저렇게만 저렇게 로봇이 조립하면 멋있는데요? 차가 알아서 예. 또 나가고. 화면 보니까 일을 엄청 잘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쿠카는 일본에 있는 파나, 그다음에 스위스에 있는 ABB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로봇 기업들이 전 세계 로봇 시장의 매출의 거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굴지의 로봇 대기업입니다. 산업용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산업용 로봇에서. 그래서 쿠카는 1898년도에 독일에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보셨던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포드, 그다음에 인텔, 현대자동차 등등 여러 대기업들이 저 쿠카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보신 것처럼 부품의 이동에서부터 조립 라인 그리고 나중에 검사까지 다 로봇으로 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오,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네.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중에 어디 하나에만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도 이 오류가 점차 전파가 돼서 이제 생산에 병목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막심하게 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00% 자동화에서 포기를 하고 네.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테슬라의 과도한 자동화는 실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실수였다. 사람이 과소평가됐다. 아직은 사람의 그 기술을, 손기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죠. 머스크 형님은 항상 그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한번 하셨다가 실수해서 다시 하셨다가 이런 게 좀 많네요. 그죠? 그래도 실수를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정도로 막대한 금액의 어떤 손해를 보고 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아직.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자동화에 대한 집착은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기가프레스를 이용한 싱글 피스 캐스팅이라는 기술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사람들이 조립하기 편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차체 전체를 한 방에 찍어내는 그런 기술을 공개를 했고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되면은 그것도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그 기가프레스 기계 자체를? 물론 그 기가프레스 장치 안에도 로봇, 산업용 로봇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자체가 로봇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을 사용할 거를 염두를 하고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면 되죠. 애초에 로봇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산업용 말씀하실 때 협동 로봇이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완전 생태계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이런 로봇만을 위한 그런 공정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더 사실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100% 자동화된 그런 공장은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 직원들의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이 슬라이드는 이 생산직 1000명당 로봇이 몇 대가 보급이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죠? 되게 많구나. 이 얘기는 1000명 중에
저기 싱가포르에서는 로봇이 83대가 설치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약간 낮은 77대가 설치가 돼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로봇 산업이 다 발달한 곳들인가요? 네. 로봇은 SI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사업이라고 해서 재료를 가져다가 로봇의 재료를 사다가 현장에 맞게 재가공하는 그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보시는 이 순서는 뭐 로봇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도 맞지만 이제 그런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뿌듯하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럼 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와 계신 거고. 아버지 같은 분. 만들고 예. 있고요. 네. 아,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사람들 일자리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시면 처음에는 그냥 마냥 신기하다, 와, 이게 영화 같다 이러다가도 표정이 싹 어두워지세요. 뭔가 이렇게 로봇이 너무 사람의 영역을 많이 앗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리액션 로봇이 생기면 전 뭐에 어떡하나요? 리액션 로봇. 그거보다 더 세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할 것 같아요. 이런 관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뭐 로봇이 고장났는데요. 네, 그러면 로봇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앞으로의 세상은 과연 어떨까요? 사실 보면 저희 뭐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가뜩이나 취업난 때문에 지금 여러 청년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취업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 게다가 로봇하고 또 일자리 경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로봇하고 AI 발달 때문에 그 근시일 내에 사라질 직업들에 대한 순위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주요원, 보험, 인수심사원, 통신기기 판매원 등등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인데 이제 이런 직업들은 아주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쌤처럼 안 되는데 8번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위험합니다. 쿠카 대신 역시 쿠카가 아까 보니까 자리를 잡고 같은 카 돌리는 다 게. 로봇 이대로 안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클릭하기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자꾸 내 직업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보게 되고. 아나운서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저희 이준영 씨 먼저 사이버 아나운서 없애겠습니다. 나오니까 벌써.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운 기술, 뭐 로봇 기술, IT 기술 이런 데 대한 진입 장벽이 심리적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제 오픈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변화의 속도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그 MIT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받는 임금 전체의 0.42% 정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고용률은 0.2%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4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암울한 이런 예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021년까지 그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네. 과연 2021년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 7월에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사실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을 도입한 기업이 그 로봇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로봇을 도입한 해가 되면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많이 고용을 하죠. 그 다음에는 더 고용해요. 네. 그 다음에 확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 일자리가 유지가 됩니다. 와. 어떻게 늘어나는 거지? 로봇이 많이. 왜 그럴까요? 저거 로봇한테 손이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손이 가서 로봇 정비하는 사람? 로봇 자체에 대한 손이 가서 관리하는 데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프로그래밍도 다시 뭐 만들어야 그런 직업이 분명히 있겠죠. 아마 그 회사에는 그 로봇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겁니다. 근데 사실 로봇을 관리하는 직원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어.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치킨집이 6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아, 네. 맛있겠네요. 비우셨네요. 민상 치킨, 슈카 치킨 이렇게 치킨집이 6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매출이 비슷해요. 맛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슈카 치킨집에서 로봇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배달하면 금방 와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슈카 치킨에서 많이 시키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자, 슈카 치킨집의 입장에서는 로봇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로봇 도입했으니까 이제 그 치킨을 튀기는 분한테 더 이상 안 나오셔도 돼요. 이제는 저희는 로봇이랑 함께 할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매출이 늘어나고 치킨집이 지금 엄청나게 성황리에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곳에 부가 몰리고 그 부를 이용해서 그 사업장은 뭘 할까요? 확장. 다른 치킨집들을 인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확장을 하겠죠. 그리고 사업의 분야를 더 다른 쪽으로 개척을 하겠죠.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면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때문에 사람이 해고되는 게 아니라 로봇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만큼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회사 공구 만드는 회사 보시. 공구 만드는 회사 보시죠. 그리고 청소기. 맞습니다. 그런 가전제품을 만드는 엘렉트로룩스라는 기업입니다. 먼저 독일의 보시 사례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생산 로봇을 140대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를 2만 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됐고요. 2만 명.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40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 회사가 커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2만 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엘렉트로룩스의 예제를 보시면 자동 생산 설비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의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직원 수가 2011년도에 5만 3천 명이었는데 현재는 5만 5천 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난 이런 예제도 있습니다. 참 그런데 들으면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저 로봇이 활성화되면 줄어드는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하는 약간 저임금, 늘어나는 일자리는 왠지 로봇이 안 하는 일이니까 조금 고임금,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그런 비슷한 의견들이 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줄어든 일자리는 임원과 관리자였어요. 네. 그래요? 회사들이 다 커지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관리자의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리자는 너무 의외인데요.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자리의 전체 수는 변함이 없다는 게 현재 학계의 정설이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일자리 또한 변하겠죠. 당연히 종류도 변하고 필요한 그 소양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근데 로봇이 일자리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로봇과 사람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양극화 될 것이라고 그냥 예단할 수가 없는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 볼프강 다우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로봇 때문에 해고되는 노동자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산업 체계에서 기계와 협업하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로봇이 못하는 게 뭔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앞으로 로봇이 못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부분을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앞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당연히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정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오. 와. 일가구 일로봇 시대? 그래. 이 로봇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반려 로봇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어머, 요리해주는 로봇 너무 좋네. 진짜. 어머. 요리 로봇은 중간에 요리하다가 재료가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즉에 준비하랬지 인간아. 뭐 하면서. 로봇 때문에 집이 좁아지지 않을까? 저렇게 조그만데. 아까 요리했던 그런 기계들, 로봇들은 주방 가다 부딪히고 아이씨 뭐 하는데 자꾸 요리하는데 각방 쓰면 돼 각방. 걸리적거리고 막.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뭐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40년 후에 10대 미래 기술은 무엇일까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40년 후에. 40년 뒤. 여러 기술들이 이제 발표가 됐죠. 뭐 차원이 높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특이점을 넘어선 인공지능, 뭐 핵융합 기술 상용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가구 1로봇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년보다는 훨씬 안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길어도 10년, 짧으면 5년 안에 저런 세상이 확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로봇하고 우리하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좀 잘 공존하는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로봇의 제품이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 일상으로 로봇이 많이 들어와야 뭔가 로봇하고 많은 이런 상호작용을 하고 거기서부터 뭐 좋은 피드백, 나쁜 피드백을 받아서 로봇이 더 좋아지고 결국에는 로봇이 상용화에 성공하고 이게 일종의 산업화가 돼야 우리가 로봇을 좀 더 편하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는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성의 혁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국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인데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봇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고 우리가 빨리 로봇을 이용해서 전 국가적인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쌤, 네. 혹시 쌤은 앞으로 만들고 싶은 로봇이 어떤 형태의 로봇인지 궁금해요. 저는 웨어러블 로봇에 전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그냥 재밌어서 만들었거든요. 로봇 안에 들어가서 내가 로봇이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늘어나는 이런 노인 인구와 잘 못 걷는 분들을 위한 뭔가를 내가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책임감도 이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저희 또 연구원들하고 다 같이 이제 그 문제 하나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 풀어보자 뭐라는 그런 마음으로 미래에 좀 걷기 불편해지는 날 정말 자연스럽게 그럼 로봇 사야지 라는 시대가 오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박사. 명함 하나 주세요. 조만간에 연락드릴 분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연락드릴 분. 진짜 어떤 박사님보다 가장 훌륭한 공박사님이셨네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공박사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로봇 하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했었는데 오늘 쌤을 만나고 나서는 이 로봇을 입고 또 사용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을 좀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상생을 위한 균형적인 로봇 산업의 발전을 좀 많이 기대해 보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널리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그런 기술 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경철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